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 새벽 00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간 증시 전망 브리핑 해보도록 할게요. 녹화 시작합니다. 자, 금요일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다우와 나스닥이 S&P가 지금 다 1.5%, 1.6%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2% 이상 급락을 하는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에 투자 중이신 분들은 조금 부담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죠? 이대로 계속 빠지면 어떡하나, 이제 급락의 시작인가, 막 이런 걱정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시장 방향성도 점검해보고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 여러 가지 뉴스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 국장 수급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결국 우리 국내 증시의 주포는 누구다? 외국인 투자다. 외국인. 네, 결국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빠진다. 네. 자, 코스닥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5일, 지난주 일요일이었었죠. 그때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를 외국인 수급이 양호하다,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제가 양호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부정적이다. 왜 부정적이냐? 주가가 단기 고점이에요. 단기 고점에서 매도세가 확 늘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부정적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례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닥의 수급 차트입니다. 네. 자, 기관은 중요하지 않고요. 기관은 제외하고 외국인만 볼게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얼마 없었고, 오히려 매수가 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고점에서부터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이 말은 뭐예요? 저점에서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자, 이때도 보시면 얼마 전에도 보세요. 바닥권에서 매수했던 외국인들 단기 고점에서 매도 확 나오죠. 매도세가 확 늘잖아요. 빠지죠. 그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매수가 또 들어왔다가 고점 되니까 또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과거엔 어땠는가를 살펴보면은, 잘 보십시오. 자, 바닥권에서 매수가 쫙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급반등 나왔을 때 매도가 확 늘어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될 거, 바로 매도 수량도 중요하고요.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속성이 진짜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들, 즉 여러분들이 우리 코스닥 시장의 주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큰 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주가가 빠질만한 이슈가 있다.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빠질만한 이슈가 있으면 느긋하게 팔겠습니까? 아니면은 빨리 팔겠습니까? 빨리 팔겠죠. 근데 들고 있던 걸 하루 만에 다 던지자니 급락을 할 것이고, 걔네도 어떻게, 여러분, 팔더라도 분할로 매도를 하겠죠. 그죠? 분할로 매도를 할 거 아니야. 하루 만에 그 많은 수량을 어떻게 한 번에 다 팝니까? 그죠? 하루 만에 팔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에 급락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도 손해예요. 마이너스가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마이너스 중에 있는 것도 있을 텐데, 한 번에 던져버리면, 걔네도 이왕이면은 좀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겠죠. 그래서 당장 너무 급한 게 아닌 이상, 네, 며칠에 걸쳐서 나눠서 판다. 다만 진짜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적에는 하루 팔았다가 한 일주일 있다 팔았다 이러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연속으로 막 판다. 연속성이 분명히 보인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 자, 바닥권부터 매수가 계속 들어오죠. 올라가요. 근데 또 이때는 연속적으로 막 팔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빠져요. 그죠, 여러분들? 예. 자, 여기서 분명히 확인되죠? 반등 나왔을 때 매도가 늘어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또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여러분들 답이 나와요. 쭉 보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주가가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만 쭉쭉 들어왔어요. 매수만 쭉쭉 들어오다가 고점이 됐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자, 평소와 달라요. 평소에 매도가 나와봤자 얼마 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제가 그랬죠. 한 번에도 안 판다고. 분할로 판다고. 그리고 또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매도가 물량이 늘어납니다.
매도 수량이 확 늘어나요. 그죠? 그리고 하루 걸려서 퐁당퐁당으로 또 매도가 늘어납니다. 즉 결국 주가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은 분할로 대량의 물량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급락이 나왔어요. 확인되죠? 자, 이때 볼까요? 이때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돼? 바닥권에서 뭐가 늘어나요? 매수가 늘어나죠. 팍팍팍. 매수가 늘어납니다. 그죠? 네. 매도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주가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자, 근데 올라가면서 이제 이때까지는 매도가 나왔어요. 이때까지 매도가 급증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자리 맞아요.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거래량이건 이평선이건 여러가지 보조지표 간에 수많은 매매 기법들이 있겠지만 100%는 없는 거예요. 높은 확률은 존재하죠. 하지만 100%는 없다. 자, 매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져. 자, 즉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해야죠. 이상하다. 매도 늘었는데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네? 근데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매도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매수가 들어갑니다. 자, 외국인들도 세력들이 한 세력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 외국인 모든 이 물량이 특정 주체, 한 주체만의 물량이 아니에요. 걔네들도 지네끼리 싸워요.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도 서로 경쟁해요. 펀드 매니저들도 서로 실적 내려고 경쟁 관계에 있어요.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팔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아무튼 빠질 때에서 안 빠졌어. 자, 옆으로 갑니다. 매도세 줄어들고 매수가 다시 늘어나요. 연속성 다시 올라가죠. 그죠, 여러분? 올라가죠. 네. 그리고 매도가 계속 공격을 해요. 매도가 보시면 여기도 매도가 늘고, 그죠? 여기도 매도가 늘었어요. 네.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고 계속 버텨줍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아까 저번에 나왔던 대로 여기서 매도가 또 어떻게 돼요? 매도가 또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누군가 많이 팔았어요. 판 건 사실이죠.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고 또 올라가. 그러면서 매도가 줄어들고 매수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럴 수도 있다.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면은 반대로 올라가면서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다가 이때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급감을 하면서, 그죠? 매수가 이때까지는 그전까지는 쭉쭉쭉 올라간 추세였는데 갑자기 급감을 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증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매도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고점에서 외인 매수가 줄어드는 것도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한참 올라가다가 매도가 늘면서 매수가 줄었잖아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죠. 매도가 늘고 매수가 늘었다. 아니, 매수가 줄었다. 안 좋은 거예요. 급락이 나갔고. 이때는 매수가 줄었죠. 매수가 줄고 이제는 매도가 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죠. 네. 결정적으로. 매수가 줄면서 매도가 늘었던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을 했던 그때부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맞죠, 여러분? 수급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죠? 그죠? 네. 바닥권에서 대량 매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대량 매도는 오히려 이게 이제 찐바닥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고점에서의 매도만 조심하면 됩니다. 바닥권에서의 대량 매도는 이거 생각이 나름이긴 한데 이거는 조금 이제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고점 매도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패스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 매수가 중간중간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매수가 어떻게? 줄어들죠. 매수도 줄고 매도도 같이 줄었어요. 그죠, 여러분? 네. 하지만 그 다음에 매도가 늘기 시작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빠졌었어. 매도가 이제 서서히 나오면서 매수가 줄어들면서 빠졌는데 반등하면 나왔다. 결국 다시 또 매도가 다시 늘면서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이때의 매수에는 뭐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링도 매수를 잡혀요, 여러분들. 네.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링 있죠. 공매도를 다시 이제 되갚는 거. 그것도 매수로 잡힌다. 아무튼 그런 의미의 매수일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페이크.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 네. 근데 바닥권에서 이건 제일 좋죠. 바닥권에서의 매수세 증가는 이건 너무나 좋은 시그널이에요. 매도도 없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매수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맞죠? 그리고 매도가 늘어나는 추세를 밝히죠. 네, 여기서. 다시 쭉 하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를 그리실 적에 이렇게 캔들 이평선에만 긋지 마시고요. 예, 수급에서도 추세선을 그으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급등이 나왔죠? 자, 매수세가 이제 어떻게 확연하게 줄어드는 게 보이죠? 매도 늘면서 다시 서서히 하락세. 그죠? 매수 주는 거 제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고점에서. 매수가 주고 매도가 늘어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고점에서요. 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좀 반등이 또 나왔어요. 바닥권 대량거래와 함께 반등이 나오다가 매수가 또 줄어들어요. 매도가 띵띵 연속으로 두 번 나옵니다. 하락을 하고요. 네. 그죠? 조금입니다.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죠? 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야, 지금? 제가 지금 어디 하고 있었죠? 갑자기 화면이 이제 여기구나. 여기죠.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맞나요? 헷갈리네. 여긴가 보다. 여기. 네. 헷갈려. 지금 어디 하고 있었지? 잘라서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그죠? 잘라서, 여기 맞네요. 여기 맞습니다. 네, 띵띵 나왔으니까, 맞아요. 여기네요. 자, 바닥권에서 대량 매수. 이것도 엄청 좋은 시그널이죠. 바닥권 대량 매수. 엄청 좋은 거예요.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반등이 나왔는데, 고점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매도세가 늘어나오죠. 그죠? 네. 매수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고점 대비는 줄어들었잖아요. 저점 대비는 줄어들었죠. 매도가 늘어났죠. 어떻게 돼요? 다시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죠. 또 올라갔어요. 자, 고점이죠? 단기 고점에서 매수가 또 줄어들고, 매도가 또 늘어납니다. 다시 하락하죠. 확인되죠? 네. 좋았으면 계속 샀겠지. 좋았으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더 올라갈 거라 생각되면 더 사지 않겠어요? 그죠? 올라갈 때 매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애들이 점점 많아질 테니까. 근데 안 좋으면은, 사는 애들이 적어지고, 파는 애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그 다음 고점에서 보시면 또 매수가 쫙 증가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매수가 쭉 줄어들면서 매도가 또 계속 연속성. 여기 보시면 3일 연장으로 대량 매도 파입니다. 이날. 그때부터 또 쭉 빠져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반등이 이제 짧게 급락하고 나서 짧게 반등이 나왔는데 갑자기 완전 대량 매도 빡 나오면서 안 좋죠. 신고 대량거래가 딱 나오면서 마치 매수세도 줄면서 대량거래 빵 터지면서 또 한 번 빠집니다. 그 다음 반등이 나왔는데 고점에서 왼매수 실종 매도 증가 또 한 번 빠져주고요. 최근에 어때요? 매수세 완전 실종 대량거래 빵빠라빵빵. 자, 이때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패턴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코스닥 이대로 올라갈까요?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패턴대로 보면 어때요? 코스닥은 하락할 확률이 꽤 높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그래서 저는 우리 제가 운영하는 그 텔레그램에서도 저는 계속 최근 요 며칠 새 계속 저는 시장 보수적으로 봅니다. 지금 추경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지금 우리 황금다침반 회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VIP님들도 그렇고 주식 비중이 별로 없어요. 네, 안 들고 있어요 별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시장 바닥 찍은 것 같다. 그죠? 바닥 찍은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달에 전 바닥 말씀드렸고 그때 찐바닥 잡아가지고 레버리지도 먹고 종목들 매수도 해서 먹었어요. 지난 12월 달에 그죠? 제대로 바닥 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라갔을 땐 지금은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종목이 없는데 지수 올라갈 때 조바심 내지 마라. 왜? 우리 그동안에 지수 하락할 때 손실이 없었어요. 오히려 수익을 냈지. 지수 안 좋게 봐가지고 우리는 주식 비중 줄였고 인버스 비중을 계속 하면서 인버스 먹고 레버리지 사서 먹고 인버스로 먹고 레버리지 사서 먹고 그런 식으로 지수 하락 구간에서 우리는 계좌를 너무나 잘 방어했다고. 그죠? 대부분의 개미들이 물려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힘들어할 동안에 우리는 주식 비중도 별로 없었고 하락 구간에서 미리 줄였고 또 바닥권에서는 다시 사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시장 대비 너무나 우리는 선방하는 잘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최근에 뭐 조금 지수 올라갈 때에 이때 우리 주식 비중이 없어가지고 뭐 허탈하거나 소외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과열이니까. 그래서 저는 회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빠지면 눌린 목에서 사자. 안 빠질 것 같으니까 빠지면 눌린 목에서 매수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원님들께. 그 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네.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는 지금 코스닥과는 다르게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요. 보시면 원래는 코스피 수급이 진짜 안 좋았었죠. 왜? 삼성전자 때문에. 이건 약간 왜곡 현상이에요. 다 안 좋았던 건 아니고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시총 1위 종목이었다 보니까 전기전자 섹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의 외국인들 매도가 쏟아지면서 그동안에 코스피 수급이 안 좋게 보여졌던 거예요. 실제로 주가도 같이 빠졌죠. 삼전이 빠졌으니까요. 뭐 코스닥도 같이 빠졌지만, 예. 근데 최근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수급도 턴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건 되게 긍정적이죠. 맞죠? 예. 지금 아주 긍정적이에요. 고점인데도 외국인 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수급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는 좀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코스피만 보면은 예,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된다. 예, 추가 상승 가능성. 하지만 뭐 미증시가 만약에 부러지면 그러니까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6개월 동안 나스닥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빠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나스닥이 한 2주, 3주 동안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코스닥은 최근에 일주일 정도 빡 올랐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보고서 본격적인 순환매가 시작이 되려는 건가. 그러니까 글로벌 꼴등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1등으로 치고 올라갈 자리가 됐나. 그럴 타이밍이 된 건가. 분명 그런 어떤 패턴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우리 코스닥은 옛날부터요, 오랜 시간 동안 빠지면, 진짜 너무 많이, 미국이 가거나 뭐 다른 나라 대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빠지게 되면은 한 번씩 아주 강하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바닥 찍었다고 말씀드린 거고, 12월 달에도 바닥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뭐라고 했어요? 1분기 중으로. 제가 작년 말에 말씀드렸거든요. 작년 말에 올렸던 영상에서, 2015년도 1분기 전후로 바닥 찍고 이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저 그 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는 코스닥은 빠질 것 같은데 코스닥이 빠지고 코스피가 같이 올라갈지 아니면 코스닥이 빠지면서 코스피도 같이 빠질지 이게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수급만 놓고 보면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 수급만 보면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수급이 글쎄요, 이때까지 최근에는 코스닥과 거의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보시면. 자.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보면, 수급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올라가는 시점, 최근 보면 거의 똑같아요. 비록 수급은 좀 다를지라도. 같이 올라가고, 같이 빠지고. 그죠? 같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코스닥이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 디커플링이 날지, 아니면 기존 패턴대로 같이 빠질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 그죠? 저는 굳이 고르라면은 같이 빠지는 쪽으로. 같이 올라왔으니까 같이 빠질 때도 같이 빠지지 않겠나. 뭐 외국인들 수급이야. 매수가 들어오다가도 갑자기 매도 나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연속적으로 매수 나온다고 해서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죠. 이때도 보세요. 고점이었는데 고점에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매도세로 바뀌면서 급락을 하잖아.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더 간다 이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급만 보면은 추가 나는 가능성인데 분명히 이건 어때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수급만 보면 더 오를 것 같지만 단기 과열이고 코스닥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 수급은 분명히 좋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보자. 자, 이제 기술적 분석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단기 바닥 찍은 것 같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추세 전환 가능성이 염두. 그리고 제가 코스닥은 20주선 돌파 시도,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랬거든요. 역시나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실제로 국시장이 쭉쭉 올라갔죠. 그죠? 거기다 저는 코스피는 특히나 코스닥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번 주 후반부에 어땠어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 20주선 돌파 나왔었죠. 금요일 기준으로는 돌파했다가 빠졌는데 돌파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 P부터 볼까요? 네, 코스 P. 코스 P 보시면은, 자, 코스 P 보이죠? 이게 코스 P 차트인데요. 지금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60일 이평선 그 뒤를 이어서 6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한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볼린저 밴드에서 하나 둘 셋, 벌써 4일 동안 볼린저 밴드에서 비비고 있는 거예요. 4일 동안. 그죠? 이러기가 쉽다? 아니죠. 어렵죠. 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코스피 차트의 패턴들을 쭉 놓고 보면은 상승 파동이 나올 때죠. 네, 잘 보세요. 여기 상승 파동이잖아요. 한참 상승 파동이 나올 적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면은, 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오랫동안 좀 비비고 붙어 있을 때 보면은 주로 좋은 흐름이 나왔어. 주로.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쫙 붙어 있다가 추가 상승. 여기도 계속 붙어 있고 추가 상승. 그죠? 네. 여기도 계속 달라붙죠. 한번 눌리긴 했지만은 결국 추가 상승. 아니면 한 번 찍고 빠졌을 땐 빠지고, 한 번 찍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네. 보통 한 번 찍고 빠지면 보통 이제 빠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는 건 좋은 거예요. 확률상 100%는 없죠. 여기도 보시면은 돌파하고서 안 빠지죠. 결국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볼벤에서 계속 달라붙어 있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좀, 이거 강한데? 이거 조금 느낌이 있네, 강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자, 과거에 볼벤 달라붙었는데 안 빠지죠? 한번 페이크성으로 눌러주긴 했는데 결국 다시 올라가고, 여기도 볼벤 상단에서 안 빠져요. 다시 올라갑니다. 확인되죠? 네, 이해되시죠? 이때 하루 찍고 빠지고, 하루 찍고 빠지고, 이때도 하루 이틀 찍고서 그냥 바로 빠지고. 네, 안 빠지는 경우는 분명히 좋은 거다. 100%는 없지만 확률상 좋은 거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스피 차트 보게 되면은 충분히 흐름은 살아있다. 다만 지금 볼린저 밴드 근처고, 또 음봉이고, 미국 증시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사려거든 좀 눌렸을 때 사자.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주봉 잠깐 보시면은 어때요? 20주선 돌파 시도가 나왔었어요, 분명히. 나다가 살짝 이제 꼬리를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 주 초반에 한번 뭐 미증시도 빠지고 했으니까 만약에 좀 쉬어간다고 하면 저점에서 눌림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매수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레버리지는 빠지면은 레버리지 한번 들어갈 생각이에요. 주봉 차트상으로는 보면 이렇게 좀 추세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점에서는 확실히 지금 이쁘게 지지받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닥 찍었다고, 그죠? 올라갔고, 그리고 얘가 보면은 이제 고점 추세선 여기 형성되어 있었었는데 그것도 좀 돌파를 해준 거죠. 예. 그래서 20주선 이 돌파를 앞두고서 크게 밀리지 않고 이번 주에 적당한 뭐 조정 혹은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얘는 당분간 좀 더 계단식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볼벤 상단 붙어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의 매도자가 너무나 많다. 어떻게? 조정 받을 수 있겠다. 조정 받으면 얘도 마찬가지 매수 관점으로, 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주봉 보실게요. 어떻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0주선을 돌파했다가 살짝 꼬리를 달았는데 추세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 고점과 이 고점을 딱 돌파를 했죠. 그죠? 예, 때문에 지지 테스트가 나와주면, 살짝 쉬어주면은 일단 뭐 일봉 추세도 나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살짝 눌려주면은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보는 걸로. 여기서의 매수란 일반 종목들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종목을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맘 편하게 레버리지도 괜찮아요. 지수 레버리지. 그래서 만약에 쉬어가면은 레버리지를 좀 분할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점보다는 기다렸다 눌리면 거기서 저점 노려보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잘 말씀드릴게요.
미증시 영향으로 조정이 나오면 저점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제는 일정 그리고 이슈 매크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들 리뷰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컨센서스 대비도 높게 나왔죠. 지금 6개월 내 최고치가 나온 건데 거의 재밌는 건 뭐냐면 하락 추세 이후에 2달 연속으로 올라간 거는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중간에 보면은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하락 계속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지난달부터 2달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이랬던 적은 처음이다. 그죠? 이랬던 적은 처음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 추이를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고용시장이 이 노동시장이 과열되면은 이거는 증시에 부정적일 수 있겠죠. 왜냐면은 2022년도부터 열심히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도 좀 잡고 고용시장도 너무 뜨거웠던 고용시장도 많이 좀 열기를 식혀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서서히 다시 뜨거워지는 분위기가 되면은 페드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아무튼 시장에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경제는 좋지만 지금 금리나 컨센서스가 올해 4회에서 2회로 줄어든 현 상황에 이렇게 되는 건 좋지 않다. 맞죠, 여러분들? 다음은 어제 발표됐던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것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미국의 매크로를 보실 적에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bad is good입니다. 네. 그리고 good is bad예요. 그러니까 경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거든요. 그죠? 작년에 미증시가 그렇게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갔던 거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금리 인하 및 골디락스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 야,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는데 거기다가 경제까지도 좋아. 야, 최고 아니야? 야, 무슨 걱정이냐? 너무 좋다. 이것 때문에 올라갔던 거야. 근데 그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작하게 4회에서 2회로 줄여버렸죠. 왜?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는 거야. 자, 금리 인하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경제가 안 좋을 때 하는 겁니다. 침체에 빠졌거나 혹은 안 좋을 것 같거나 좀 안 좋아졌을 때 하는 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물가도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것 같고 연준이 목표로 했던 물가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생각보다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좀 늦추자. 기존의 계획보다 좀 늦추자. 천천히 가자 라고 한 거죠. 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하는 쪽으로 나오면은 호재가 되는 거고, 금리 인하를 줄이는 쪽 혹은 동결하는 쪽 그리고 가게 되면은 악재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뭐예요?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니까 악재가 되는 것이고,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야, 이거 봐봐, 경제지표 안 좋잖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해도 돼. 그러면 호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제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 나오고서 투자가 나온 거죠. 비농업 고용뿐만이 아니라 실업률도, 네, 실업률도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어요. 제가 어제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졸주도 그렇고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최근에는 고용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실업률도 컨센서스 부합 또는 컨센서스 하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혹시나 하회를 해버렸어요. 자,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도 어때요? 경제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비농업 고용도 경제에 좋은 쪽으로, 실업률도 경제에 좋은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발표되자마자 나스닥 선물 급락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4.1이 나왔거든요. 4.1은 최근에 근데 추세가 보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2, 4.1 최근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었는데, 4.1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미국 의회 예상국이 추산한 자연 실업률은 약 4.4% 정도예요. 그리고 페드의 위원들이 추정하는 미국의 자연 실업률 범위는 3.5에서 4.3.
중간값은 4.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경제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여기 페드가 추산하는 자연 실업률은 3.5에서 4.3이기 때문에 4.1이 나온 상태는 지금 완전 고용에 거의 가깝다.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 계속 하는 게 맞아? 이런 거죠, 지금. 네. 자. 뭐, 좀 더, 세부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에 4.086인데, 작년 6월달 이후로 가장 낮게 나온 거래요. 실업률 기반인 가계조사에서 보면 취업자가 47만 8천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조금 떨어진 건데, 헬스케어, 뭐, 레저, 유통, 정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늘어났고요. 제조업은, 오히려 지금 빠졌다. 제조업은.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마찬가지로 어제 나왔던 건데,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 네.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데, 지금 3.3으로 급등이 났어요. 거의 뭐 1년여 만에 지금 최대치가 나온 겁니다. 그쵸,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에요. 자, 하락 추세에 맞다가, 그동안에는 빠지고, 반등 빠지고, 반등 빠지고, 반등이었다면, 이번에는 빠지고,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살짝. 그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오랜 시간 동안 빠지고서, 또 급등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재미난 점은, 2주 연속으로. 그죠? 어떻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소비자들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거다라는 것들을 약간 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왜냐면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네. 거기다 최근에 국제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제유가가 지금 12월 말부터 1월 달에 해가지고 쭉쭉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시면요. 화요일 날 22시 30분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현재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3이었는데 이번엔 3.4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3.4. 높아지면은, 자, 물가가 높아지면 지금 호재예요, 악재예요? 악재죠. 그죠? 물가가 높아지면 악재죠. 네. 물가가 높아지면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금리 인하 못하죠. 금리 인하를 해서 물가를 낮췄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반대로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되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매크로가. 맞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MOM은 지금 MOM은 낮아지는 거예요. YOY는 전년 동기 대비고 MOM은 전월 대비죠. 전월 대비는 지금 낮아진다. 근데 핵심, 자, 이건 코어, 근원. 코어 같은 경우에는 PPI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가 매우 안 좋게 나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전년 대비 지금 꽤 높은 걸로 나오죠. 전년 대비는. 전년 대비 지금 상승률이에요, 상승률. 작년에 뭐 요만큼 올라갔다만 하면 이번에 이만큼 올라가는 이런 추세. 약간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코어는 이것도 지금 컨센서스가 이것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험하죠? 물론 컨센서스대로 항상 나오는 건 아닌데 항상 맞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일반 헤드라인보다는 코어 쪽이 좀 더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코어. 예, 근데 이제 코어가 어때요? 네. YOY도 높고 MOM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PPI 같은 경우에는 PCE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로 PCE에도 영향을 미쳐요. PPI와 CPI 결과가 항목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CE에도 연준이 참고로 하는 물가지표가 PCE거든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CPI와 PPI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에는 이제 CPI를 볼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전월 대비 컨센 대비 높게 나오게 되면은 대형 악재가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매크로에 대한 어떤 매크로의 기존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경제가 좋아도 호재, 경제지표가 좋게 나와도 호재, 안 좋게 나와도 호재로 많이 작용했어요. 최근에는. 왜냐면 골디락스, 노랜딩, 소프트랜딩 이런 뷰로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다가. 근데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물가가 높게 나오게 되면 대형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낮게 나오게 되면은 호재로 반등이 가능하다.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현실화되면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 3개월 정도 연속성이 중요하다. 자, 컨센서스는 현재 보면은 요거는 헤드라인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헤드라인은 보시면 얘는 올라가네요. 그죠? 네,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전 월 대비는 컨센 부합. 코어를 보게 되면은 코어는 부합, 그리고 요것도 코어 MOM은 하락 나오네요. 아무튼 이번에 조금 살짝 긴장을 하면서 봐야겠는데요. 살짝. 그 다음에 1월 16일 목요일날 04시, 한국시간 04시에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페드가 발행하는 중요한 경제 동향 보고서죠. 이게 언제 나옵니까? 통상 이제 그 FOMC 회의 2주 전 수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즉 이번 달에도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 말에 있어요. 1월 말에. 그렇죠. 요거는 12개 지역의 연준 은행들이 수집한 그 경기 동향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예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 전 2주 전에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연준이 참고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페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참고하는데 베이지북은 특히나 정성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성적인 정보. 이게 뭐 정성을 쏟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통계 자료 외에 기업들의 어떤 체감 경기라든지 소비자 심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정보들, 예, 통계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도 좀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볼만하다 그거죠. 예. 근데 어차피 뭐 이번에 주교도는 매우 낮아요.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경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경제가 뜨겁다고. 연준 의원들도 그랬고 파월도 그러고 경제는 좋다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경제 좋다 나오게 되면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번 달 금리 동결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99.9%입니다. 이번 달 금리는 반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6일날 22시 30분 소매 판매 이것도 중요하죠. 왜? 미국 GDP의 70% 이상은 소비에서 나옵니다. 소비에서.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도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오면은 경제가 좋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게 되면 소매 판매 보시면 컨센서스가 계속 지금 상회하고 있어요. 컨센서스를. 맞죠? 생각보다 잘 팔리네. 생각보다 잘 팔리네. 야, 생각보다 소비가 좋네 이거예요. 경제가 살아있는 거죠. 경제가 안 좋으면 소비가 죽죠. 경제가 좋은 게 맞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 본격화인데요. 처음에는 매번 그래요. 매년, 매 분기마다 어닝 시즌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부터 항상 나옵니다. 금융, 그죠? 은행줄, 증권사 은행 뭐 이런 애들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JP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시티, 다우 종목에 속해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다우 지수에 속한 애들이 좀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다우에 속해 있는 종목이죠. 작년 11월인가에 그 CFO가 총 맞아 죽으면서 네, 주가가 이제 또 급락을 한 바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 어닝 시즌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할 때가 제일 중요하죠. 언제냐면은 1월 말입니다. 네, 1월 말부터 있어요. 1월 말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ASML 그 다음에 1월 말 마찬가지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2월 초 알파벳, 구글. 근데 이제 이거는 언제든지 또 일정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이렇다라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뉴스 좀 볼 건데요. 뉴스가 나왔어요. 이대로면 인하 없다. 금리를 인상할 위험이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야후 파이낸스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뜨겁다. 당분간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최근에 이 경제 지표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일자리 늘고 실업률 낮고 물가도 작년에 발표됐던 거 물가도 살짝 올랐고 거기다 이제 트럼프 취임식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취임일도.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까지. 매크로가 지금 좋지 않아요. 그죠? 매크로가 금리 인하에는 매우 부정적인. 작년까지는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완전 그냥 계속 팽창하면서 확산되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요 며칠 새에 금리 인하가 아닌 이제 금리 인상 내러티브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자, 주요 내용들 보게 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원래는 얘네들 컨센서스는 2회였는데 얘는 이제 인하 없음으로 바꿨고요.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이죠. 골드만삭스는 3회에서 2회로, 웰스파고는 예를 들어 한 2회 정도. 근데 이제 1월, 3월은 인하는 불가능할 거다.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JP모건도 2회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오스탄 굴스비. 얘는 대왕 비둘기입니다. 비둘기파 중에서도 대왕 비둘기예요. 대왕 비둘기. 얘는 아주 금리 인하 찬성하는 그런 쪽인데, 자, 노동시장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어제 논팜 비농업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후에 나온 이제 인터뷰거든요. 근데 고작 뭐 한 달치 데이터 가지고 니네 왜 이렇게 오바하니? 야, 니네 왜 이렇게 오바해? 쫄지 마. 뭐 이런 지금 반응이죠. 노동시장을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야, 노동시장 그거 뭐 데이터야.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 형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은 연율을 환산하면 1.9밖에 안 된다. 내 예상이 맞다면 1년, 앞으로 이제 1년 이후, 그 1년 이내, 앞으로 1년 이내에, 1년에서 1, 2년 사이에 금리는 훨씬 더 낮아질 거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고요. 자, 대만의 거밍치 애널리스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얘가 애플의 쪽집게로 불리는 애널리스트예요. 애플의 전망을 워낙 잘 맞춘다 그래가지고 유명한데, 얘가 지금 올 상반기 아이폰 중국 출하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할 것이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애플은 지금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몇입니까? 바로 1위입니다. 얼마 전에 1위를 차지했죠. 그죠? 엔비디아가 빠지고 이제 애플이 쭉쭉 치고 올라가면서 시총 1위가 지금 애플이에요. 물론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금방 뒤집힐 수 있는데 때문에 좀 중요하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빠진다라는 거는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아이폰, 이 애플에 있어서는 세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중요하죠. 자, 국제유가 급등 아까도 언급했는데요. 국제유가는 당연한 거지만은 직간접적으로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PCE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이 두 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랬죠. 12월 말부터 1월 달부터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은 빠르면은 1월 CPI, 그죠? 네, 빠르면은 1월 물가, 늦어도 2월 물가 지표에는 무조건 영향을 미친다. 무조건. 그래서 지금 1월 달도 약간 위태위태한데 2월 달은 물가 지표 조심하는 게 맞겠죠. 2월 달은 특히나 조심하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물건들을 갖다가 생산할 적에 거기 운반비, 배송비, 그죠? 다 포함되잖아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원료도 그렇고. 원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자, 크루드오일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12월 말부터 서서히 우상향 하더니만은 1월달 들어서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뉴스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에 서부 텍사스 원유 3.5% 급등.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림자 함대 제재 유가 급등. 미국 러시아 전면 제재로 공급 우려. 국제유가 급등. 자, 일본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일본의 기본급여가 32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다는 뉴스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무슨 내용이냐? 자, 뉴스 보시면은 일본 임금 인상 움직임 확산, BOJ 1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졌다. 일본 대기업 임금 인상 러시, BOJ 1월 금리 인상할까?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임금 상승 23년 11월 작년 기준으로요.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전년 대비 2.7%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이는 3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에요. 자, 명목임금 증가. 명목임금이라는 건 전체임금인데 이게 3%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컨센서스를 뛰어넘었어요. 네. 임금이 왜 올랐습니까? 첫 번째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유니클로도 있고 스미토모 어려워. 일본 말이 너무 어려워. 그죠? 네. 스미토모 은행. 네. 얘네들 네. 뉴스 있습니다. 뉴스 나와 있어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뽑았다고도 하고, 그리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업들이. 왜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데 임금은 안 올려주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실제로 아직까지 그런 게 좀 있어서 실질 임금은 하락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 인상률이 요만큼인데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면 소비 여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실질 임금 하락이다. 물가 대비 인플레이션 대비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실질 임금 마이너스 상태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셈인 거죠. 눈물. 자, 금리 인상 가능성. 임금 상승 및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금 상승도 영향을 미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또 막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죠, 여러분들?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이번 달 있을 금융정책결정회의 그리고 3월 달에 있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임박했다 이렇게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참고로 최근에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 회복세, 자 경제가 좋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죠? 경제가 좋을 때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최근에 경제가 좋았는데 금리 인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일본은 일본 경제 회복세라고 발표를 했고 9개 지역 모두 회복세 또는 완만한 회복세. 즉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쨌건 물건을 소비할 수 여러 개 커집니다. 소비가 늘어납니다. 자,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물건의 수요가 증가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은 돈을 법니다. 그죠?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경제 활성화되면 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참고로 또 일본의 최대 노동조합 랭고라고 있는데 얘네가 3월 14일 날 최소 5% 임금 인상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3월 19일 날 또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얘네가 요걸 할 때 정책 결정회의 하기 전에 발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월 달에 있을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는 23일입니다. 23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조심해야 된다. 그죠? 예. 자,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아무튼 1월 달엔 변동성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 취임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취임일날 뭐라고 했냐면, 얘는, 이거, 첫 행정명령. 멕시코, 캐나다 상품에다가 25%의 관세 부과하겠다. 그죠? 취임 첫날, 예. 첫 행정명령으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네들이 트럼프가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 우려가 될 수 있다. 그쵸, 여러분들? 예, 우려가 될 수 있다. 아무튼 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대규모 관세 인상.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조금 어려워하는 좀 이렇게 위험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예. 참고하시고. 근데 사실 그 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때 서로 막 관세 부과하고 그랬거든요. 맞죠? 서로 관세 부과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설사 트럼프가 취임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닐 거다. 관세 부과가 그렇게 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맞죠?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차트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자, 이것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1월 중순에 부채 한도 도달. 1월 중순에. 그래서 14일부터 23일에 국가 부채가 법적 한도에 도달해서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가 된다라고 옐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만약에 의회가 손쓰지 않으면은 미 국채는 디폴트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해결된 문제인데 단기적으로 단기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후로 1월 중순부터입니다. 중순 전후로 뭐 조정의 빌미니까 큰 손들이 야 이거는 악재야 하면서 시장을 밀어버리면은 충분히 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걔네 마음대로요. 엿장수 마음대로 조심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참고로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를 사고 팔 때 적용이 되는 금리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채금리는 그러니까 이제 채권금리는 가격과 반비례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하락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기본 상식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었는데 텔레그램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그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거기 텔레그램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내용들 시장 방향성도 그렇고 여러가지 뉴스도 올려드리고 도움되는 내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국채금리 상승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뭐 이거는 이것도 상식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내용 아닌데 그냥 가볍게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높은 인플레이션. 국채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자, 물가가 올라간다. 여러분. 그 말은 곧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작년이 된다. 과거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5억이면은 살 수 있었던 강남에 예를 들어서 30평대 아파트가 있었다 치자,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은 10억을 줘도 못 사요. 그죠? 아파트는 똑같은데 5억을 주면 살 수 있었던 게 지금은 10억을 줘도 못 사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죠?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그럼 채권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왜? 자, 채권 투자에서 내가 10년 국채를 샀어. 만기 10년짜리 국채를 샀어. 그럼 10년 후에 내가 받게 될 돈, 그 화폐 가치 떨어지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10년 후에 받게 될 그 돈도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도 떨어지는 거예요. 뭐 5년 만기를 사건 10년 만기를 사건 미래에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하면은 채권 투자의 이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사야지 가치가 떨어질 거를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곧 어떻게 돼요? 채권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수요가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채권을 안 보니까는 금리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사겠다 하면은 이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서로 안 사게 돼. 그러면은, 야, 이자 좀 많이 줄게, 사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까먹겠죠. 자, 경기 회복 기대감. 경기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도 투자가 늘어나고, 또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중금리가 통상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여러분,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기 회복은 곧 뭘 의미한다? 물가 상승을 또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채권금리 상승. 그래서 경기 회복이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곧 국채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경기 회복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도 그렇고 경기가 좋아지면 둘 다 국채금리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 정상화. 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코로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다들 막 양적 완화하고 제로금리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종료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당연히 시중금리 올라가면서 국채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정부 부채 증가. 재무부가 예를 들어서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려요. 이것도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죠. 네, 재무부가 양적 완화. 대표적으로 이거 양적 완화 아닙니까? 돈 막 국채 찍어가지고 막 공급하면은 그걸 누가 사요? 페드가 막 사들이죠. 그죠? 페드가 사들이면서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결국 재무부에 들어가죠, 돈이. 그래서 이 페드의 TG의 잔고에 들어갑니다. 재무부 지갑에 들어가요. 지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돈이 결국 풀린다. 수준이 풀리게 된다. 정부가 그거 가지고서 걔네가 뭐 재테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돈을 갖다가 풉니다. 시중에다가.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여튼, 시장의 국채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자,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국채가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그죠? 네. 많아집니다. 야, 국채 좀 사. 야, 국채 많으니까 빨리 사세요. 여기 좀 많이 사세요. 물건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겠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부채 규모가 되게 크고, 막,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 무조건 100% 이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이런 원리가 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은 이제 경제 현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죠. 혹은 또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선호 악화, 예, 약화. 미국채는 달러, 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국제정세가 불안하거나 혹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국채를 선호하게 됩니다. 야, 나 손실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어. 그래서 난 좀 안전한 게 좋아. 난 안전한 투자 성향이야. 그러면서 이제 난 손실 보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국채를 사거나 뭐 달러를 사거나 금을 사거나 하죠. 국채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은 너도 나도 살래. 너도 나도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금리 떨어지게 돼요. 반대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 위험자산 뭐가 있어요? 주식, 코인 이런 것들. 나 주식하고 싶어. 막 그런 현상이 강화되면은 국채는 이제 인기가 없어지죠.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경제에 좀 좋진 않아요. 부담이 됩니다. 왜? 결국 가계 부담 증가, 기업 투자 위축, 이것도 뭐 너무 쉽죠? 결국 시중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대출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받은 사람 많잖아요. 개인도 대출 받고 기업들도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조달 비용이 증가하죠?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산 가격을 유발할 수 있다. 금리 상승은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우리 2022년도에 폭락했잖아요. 패드가 미친듯이 금리 올리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해버렸죠, 그죠?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시에도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는 주식 아니야. 이제는 안전하게 해야 돼. 하면서 국채금리 쪽으로 막 이동을 한단 말이지. 채권 투자를 이동하게 되면은 너도 나도 주식을 팔아. 그죠? 내가 빨리빨리 팔고 이제는 국채로 이동해야 돼. 금을 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시장에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부분 부동산들 대출 끼고 사잖아요. 맞죠? 대출 끼고 사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 느끼잖아. 그만큼 부동산 시장도 조금 위축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환율도 보시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 국채 금리 쉽게 말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은 국채 금리가 2%야. 우리나라는 5%로 줘. 그러면은 당연히 야, 이것이 한국 국채 좋다. 5%짜리네. 여기 사야겠다.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이 증가할 수 있죠. 자, 달러가 막 들어와요. 달러가 들어오면은 상대적으로 원화 대비 달러가 많아지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너무 쉽죠? 그죠? 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네, 상식입니다. 원리를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리만 알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는 이제, 자,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보통은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오르면은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죠. 호재입니다. 왜? 외국에서 물건을 팔면은 달러를 벌어요. 그죠? 그 달러를 우리나라가 가져와가지고 환전을 하잖아요, 원화로. 즉, 달러 가치가 높아졌어. 그러면 외국에서 비싼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로 바꾸면은 평소 대비 더 많은 원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좋아요. 반면에 수입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 물건들을 들어와야 되는데 달러 주고 사야 되잖아. 달러 가치 올라가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사야 돼. 수입 기업은 안 좋은 거죠. 그죠? 아무튼 뭐 얘는 반대 관계에 있다. 자, 국가 부채 부담 증가. 뭐 정부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발행하면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누가 살 거 아니야. 민간도 사고, 은행들도 사고, 기관도 살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걔네한테 어쨌거나 결국 이자를 줘야 되거든. 만기 끝나면.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것은 곧 빚입니다. 부채입니다. 부채. 그죠? 그래서 국가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재정운용에 뭐 심할 경우에는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말 상황이 심각하면은 재정 건전성도 악화가 되고 또 국가 신용 등급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이 옛날에 국가 신용 등급도 하락한 적이 있었었죠. 네. 자, 너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국채 금리가 최근에 미쳤어요. 미친 듯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엄청 올라가고 있죠. 네.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 깃발을 표시해놨는데 지금 추세가 여기 고점부터 싹 선을 그어보게 되면 여기랑 이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지지도 받고 저항도 받았어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가 딱이거든. 저는 지금 추가 상승도 보여요. 단기 과열이에요. 단기 과열이지만 여전히 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지난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은 상승 추세가 견조하다. 근데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지난 일요일날 역시나 더 올라갔죠. 네. 이는 증시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것이다. 미 증시 빠졌고요. 적중했습니다. 이것도.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단중기 과열권이다. 그래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탄력 둔화 가능성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였는데 실제로 빠졌습니다. 조정 받았죠. 네. 하지만 제가 주봉과 월봉은 상승 추세가 빳빳하다. 추세 살아있다. 어쨌거나 조정 나와서 적중했고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이건 좀 모르겠어요. 애매합니다. 짱땡 항봉이 나오긴 했는데 단기 관점에서는 2, 3일 정도 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중기 추세 관점에서는 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봐요. 왜냐면 지금 원달러 환율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 봐주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맞쭉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쭉 오다가 여기서 고점 찍고 여기 돌파했다 빠지고 쭉 오다 여기 또 돌파했다 빠졌는데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원달러 어떤 큰 상승 파동이 나올 때면은 어찌됐건 여기는 주로 많이 건드렸거든. 건드리고 빠지고 그죠? 이도 건드리고 빠지고 이번에도 한번 건드려주지 않을까. 꽤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상승 전환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 갈지 좀 더 눌렸다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보자고요. 뭐 장기 실업자 수위, 추이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Fear and Greed Index 볼게요.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27. 네,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 Still Fear인데, 이제 극단적 공포 구간, 이제 임박했다. 현재 페드워치 컨센서스는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1회입니다. 1회. 이게 현행이고요. 이게 현재 금리고요. 이제 한 번 더 내리면 요게 되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는 6월 달에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뭐 이 숫자는 지금 의미는 없어요. 계속 바뀌니까요. 자,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저희 이제 나스닥 선물 공식 리딩 수익표입니다. 월별 수익표예요. 네, 저는 뭐 손실나도 숨기지 않아요. 보시면은 이제 2022년 10월 달부터 벌써 2년이 넘었죠. 네, 2025년 1월 10일 1월 10일까지의 기록인데요. 제가 보면은 2달 연속으로 손실을 기록했던 적이 없었어요. 원래 손실 한번 나봤자 뭐 얼마 안 되는 3월달에 한번 200타 한번 넘겼었고 24년도에 네.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7개월 연속으로 수익이 났어요. 처음으로 대박이었죠. 수익도 많이 났어요. 7개월 연속으로 엄청 많이 났죠. 그죠 여러분? 완전 승승장구하고 완전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갑자기 찾아온 슬럼프 힘들었습니다. 네. 삽질을 좀 했죠. 11월달, 12월달 2달 연속으로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 이 해외선물 리딩 역사상 흑역사를 기록을 했던 2달 연속 손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VIP 회원님들께서 연장 가입을 해주셨어요. 저를 믿고서 연장 가입 해주셨고 2개월, 3개월, 1개월 다양하게 많이 연장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역시나 저는 또 그 은행에 보답을 하죠. 예. 1월 10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큰 수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달 손실은 이미 다 커버했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11월 손실도 복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미증시도 보게 되면 미증시도 계속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이런 조정 구간이었던 거예요. 기업들의 실적도 애플이나 테슬라나 뭐 이런 잘 나가는 기업들의 실적도 어떻게 매월 계속 올라갑니까?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갈 때도 있고 혹은 전월 대비도 그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결국 꾸준히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성장을 하는 기업의 주가는 오르고 있고, 오름과 내림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이에요, 결국. 모든 게 다 계단이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올라만 가겠냐고. 그렇죠?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2달 동안에, 이제 약간 이제 계약수를 오버하셔가지고, 계약수를 평소보다, 왜냐면 7개월 연속으로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죠, 사람이. 대박 수익 노려보고자 계약수를 좀 늘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 공식 리딩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수를 늘리시게 되면은 그만큼 더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만두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좀 아쉽죠. 꾸준히 하신 분들은 또 크게 좀 복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때 이제 중도 하차 하신 분들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매월 수익 낼 수 없어요. 저는 항상 뭐 제가 홍보를 할 적에 매월 수익 드립니다. 매년 수익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홍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과장하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그대로 손실난 것도 다 기록하고 다 보여드리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제가 보여왔던 이 레퍼런스, 제 실력을 믿으셔야 된다. 한 달, 하루하루, 일희일비, 혹은 월희월비 하시기보다는 결국 그냥 제 리딩 꾸준히 들으면서 길게, 동고동락 하시는 분들이 좋은 수익을 냅니다. 때로는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겠지만은, 믿고 기다리시면은 결국 그 이상의 수익을 들여왔었기 때문에. 올해 2025년 새해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것이고. 그죠? 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2023년도에, 22년도에도 수익이 났고, 지금 23년도에도 수익이 났고, 지금 24년도에도 수익이 났으니까, 제 개인 계좌로도 그렇고, 공식 리딩으로도 그렇고, 큰 수익을 났기 때문에, 올해에도 저는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거고요. 아무튼,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반드시 있는 법이죠. 내리막은 충분히 찍었고, 이제 본격 턴어라운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건 이제 시작은 1월달 성적입니다. 네. 자, 요거는 제가 2023년도 해외 파생 확정 수익. 해외 파생은요, 말로만 수익 났다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수익이 나게 되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1억 9,426만원, 요거 신고하는 그 양식 서류고요. 이게 날라와요, 이게. 이 화면에 뜹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1억 5천. 23년도에는 1억 9천 벌었고요. 24년에는 1억 5천 정도 벌었어요.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벌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슬럼프 때 11월 달에 저도 계약수를 조금 오버했거든요. 비중을 좀 실었었어요. 비중을 개인적으로, 공식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비중을 실었다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수익이 2억 5천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막판에 까먹은 겁니다, 이걸. 그래도 뭐 1억 5천 큰 수익이니까 만족.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1월 달입니다. 네. 1월 달에, 2025년 1월 달에 벌써 4,700. 그러니까 요거는, 이 계좌는 이제 작년 거 24년도 제 A 계좌, B 계좌 수익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여기는 A 계좌, B 계좌 수익인데, A 계좌는 작년 한 해 동안 8,800, B 계좌는 6,200 나오죠. 맞죠? 네. 근데 지금 이제 25년도 거래일수로 따지면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금 제 실제 계좌는 4,790만원 수익이 나오고 있다. 네. 내리막 끝! 본격 오르막 턴어라운드 시작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지난 11월달 전후로 그만두셨던 분들은 빨리 다시 컴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달려보자. 실력 어디 안 갑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슬럼프 올 수 있어요.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그죠? 네, 누구나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슬럼프 올 수 있습니다. 살짝 쉬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리듬상. 근데 기존에 실력이 건재한 사람들은 다시 올라간다. 자, 이제 미국 증시 분석인데요. 제가 지난 1일날 쌍바닥 완성됐다, 추가 상승 나올 거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월요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1.5%, 1.7% 올랐나? 급등 나왔죠? 역시나 월요일 상승 적중을 했고요. 그때 제가 단기관점에서 롱 65, 숏 35 본다 그랬는데, 역시나 상승이 나왔어요. 네. 자, 이제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차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스닥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우선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 쭉 보시면, 자 61선을 이탈했는데 볼린저 밴드를 살짝 어떻게 했어요? 깼다가 꼬리를 달아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VIP 회원님들께 롱뷰,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숏을 먹었거든요. 숏을 먹었어요. 숏을 먹고 제가 이때부터 롱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롱이다. 이때 롱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저점을 깼어요. 전저점을 깨자마자 바로 꼬리를 달았고, 61선을 찍자마자 또 바로 꼬리를 달았고, 볼린저 밴드도 깨자마자 꼬리 단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지지선에서 다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롱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급등이 나왔지. 그죠? 단기 롱뷰 적중했던 모습이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저점을 이탈했다가 꼬리 달았고, 맞죠? 볼밴도 이탈했다가 꼬리 달았어요. 하지만 61선 살짝 깼거든요 지금. 61선은 맞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추세선을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추세선입니다. 아주 이쁘게 기가 막히게 딱 찍어버렸죠. 기가 막히게. 맞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단기 관점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는 급등이 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왜냐면 매크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당장 이번 주 수요일과 또 목요일에 예정된 PPI, CPI 이 두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단기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급락했을 때에, 그때 그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표 이런 것들 발표됐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표 결과 상관없이 어차피 숏이다 말씀드렸거든요. 지표 결과 상관없이 어차피 숏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지표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숏 하나를 두고 있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숏을 더 추가 매수하려고 위에다가 숏을 걸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표 발표하면서 바로 급락이 나서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그때 지표 발표 전에 그냥 현재가 바로 사버릴 거야. 하나 더 추가 매수할 거야 하고 되게 아쉬웠는데 진짜 완전 급락을 했거든. 아무튼 지표 상관없이 숏이다 그랬는데 적중했고요. 그것도. 네. 이번에는 이제 CPI와 PPI 발표하기 전에 그때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튼 지금은 전 단기 반등 가능성을 봅니다. 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고점, 정확하죠? 그리고 여기 고점, 여기 시초가 갭상승, 여기 저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추세? 맞죠?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면은 어때요? 이 패턴대로면은 월요일날 롱 맞죠? 월요일날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네, 근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야. 여기 어디까지 나오느냐? 지난번처럼 급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짤막하게 나오다가 다시 이거 깰 것이냐? 그죠, 여러분? 네, 근데 일단은 단기 반등이 어디까지 나온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판단해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일단 현재 단기 관점에서는 롱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우존스도 보시면은 얘도 기가 막혀요. 추세가. 자, 보십시오. 자, 정말 제대로 찍었습니다. 자, 맥점을, 이 라인은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이은 건데, 이게 여기랑도 맞아떨어지고 여기랑도 맞아떨어지고 여기 또 저항선 딱 맞아떨어집니다. 지지라인 저항선. 근데 그게 여기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 여기 시초가 갭상승, 장대항복 나왔던 날 보세요. 요거 이 라인 트럼프 당선 때 장대항복 나왔던 날 갭상승 했죠. 이때랑 이 저점을 이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딱 맞아떨어지고요. 그리고 수평선, 여기서 한참 지지받았을 때, 지지받았을 때, 그때 라인이랑 여기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우도 찍을 자리 찍었다. 찍을 자리 찍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다우도.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에 일단은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네, 그리고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서 그 다음에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매크로는 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쭉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당장 뭐 단기 전가점을 떠나서 매크로 자체는 지금 너무 안 좋다.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일단 1월달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네, 근데 반등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점,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자. 단기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함. 월요일은 반등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텔레그램 채널 꼭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